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셉. 네, 무심코 눌러보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을 언제나 기다리면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 하나의 책을 통해서 네. 사람 사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얘기들 할 예정이죠.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책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공선생이.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자존감 수업. 네. 2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는 마지막 수업 하시더니 맞아요. 오늘은 자존감 수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역시 다음 수업은 공선생. 라틴어 수업일 수도 있어요. 라틴어 수업이요? 계속 앞으로 그 컨셉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런가 봐요. 아, 네. 역시 공선생. 네. 자, 어떤 책입니까 이거? 자존감 수업은요,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의사님께서 이제 자존감으로 고생하시는 내담자분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네. 자존감에 대해서 뭔지, 자존감이 무엇이고, 자존감이 부족하면 어떤지,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그럼 뭐 궁극적인 목적이 네. 자존감 고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자님께서는요, 자존감이 행복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 자존감이란 키워드가 항상 그곳에 있었고, 그럼 자존감을 높였을 때 우린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존감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책까지 내셨다고 합니다. 아, 이분 강의는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진짜요? 오. 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강의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도 그냥 한 자존감 낮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인천에서 꽤 유명해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자존감이란 게 뭘까 하고서 네. 몇 번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윤홍균을 누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하지는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수업이 아니고 강의를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우리가 자존감이란 단어를 대체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안 썼잖아요. 오래되진 않았을 것 그죠? 같아요. 네. 한 10년? 그쵸. 네. 한 2000년대 들어서 그러게요. 조금 그 뒤쯤부터 저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자존심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땐 자존심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만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자존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게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나. 아직 이게 물론 이분이 여기다 정의를 많이 하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축적한 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네.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존감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이 책으로 좀 정리가 될까요? 그럼요. 제가 그래요? 책에서 말하는 완벽한 정리를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자존감에 대한 느낌? 감정? 같은 것들을 얘기할 거라서요. 책을 읽어보시면 물론 더 길고 더 뭔가 정확하다 하긴 좀 그렇지만 더 넓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캐치하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싶으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또 읽어보시고 네. 그리고 강연 같은 거 있으면 또 찾아다녀 보시고 자, 그럼 자존감 낮은 분들 네. 그리고 높아서 미치겠는 분들 모두 영상 고정해 주시고 책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역시나 네.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1부에서는 일단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패턴들이라던가 자존감이 인간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감이 무엇이고 자존감이 낮았을 땐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올릴 2부에서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던가 그 높이는 방법에서 방해가 되는 건 또 무엇일까? 방해 요소들. 네, 방해 요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존감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네. 다음 2부 시작하기 전까지 네. 감기 나아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감기가
이게 뭐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겠지만 네. 제가 진짜 감기를 너무 많이 걸려요. 아니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네. 그 3개월 동안 감기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병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그만 읽고 운동하셔야 돼요. 네? 운동하면서 이걸 들으셔도 돼요. 저희 채널 이제 곧 헬스 유어 셀프 되는 겁니까? 맞아요. 감기 다음 주까지요? 다음 2부 전까지 나와오세요. 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답니다. 네. 자, 그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네, 콧소리가 조금 날 수 있지만, 네. 워낙 또 공 선생이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데는 방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거나 네. 혹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이유가 자존감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키워드가 자존감이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높으신 편인가요?를 장첸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요? 자존감이 높으신 편인가요? 굉장히 낮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방면에 걸쳐서 네.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네. 굉장히 낮은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대부분 좀 낮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과의 문제가 일어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뭐 삶이 불편한 것까지는 아닌데 네. 평소에 좀 마음이 괴롭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네. 어떤 뭐 트러블에 부딪히거나 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낮다고 얘기는 하지만 남이 보기엔 또 안 낮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난 되게 낮아라고 얘기하면 다들 의아한 반응을 보여요. 네가? 에? 당신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자존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어렵네요. 아니 자존감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의 정의가 있으니까 내가 낮은지 높은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자존감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비교에서 계속 출발하는 것 같아요. 비교. 네. 물론 비교하지 말고 나의 뭘 위해서 살아라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네. 저는 비교 안 하고는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뭐 남과의 우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예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술이 뭐 나 혼자 싸놓고 이제 꽁꽁 싸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비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이것에 관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네. 그런 것들에 한 번씩 이입을 하게 되면서 네. 나는 관심 못 받는 사람이야. 관심 더 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을 자꾸 찾아 헤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럴 때 좀 자존감이 낮지 않나.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뭐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은 그게 저는 자존감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네네. 자존감 낮은 두 사람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일단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거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챕터 1은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기가 자신을. 오호.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 자존감이 낮은 편인 거고,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을 때는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상대방과 나에 대한 비교는 제외예요. 제외입니까? 제외하고 그냥 내가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많이 자존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어요. 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네. 평가의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기준이 없으면은 네. 저는 스스로 평가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나는 이만큼 벌고 이렇게 이런 취미와 이런 활동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좋아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네. 남들과의 기준 속에서
내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혹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과의 기준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자존감이 낮아 이거보다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자존감이 낮은 거죠. 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일단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되는 정의들이 있어요. 아, 방금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네. 지표가 되는 3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거예요. 쓸모. 네. 내가 사회에서, 단체에서, 모임에서 네.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 첫 번째 축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조절감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대학교를 좋은 곳 나와서 막 의대를 졸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어쩌면 시골에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펼치는 사람이 자존감이 충분히 높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기 조절감,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자기 안정감입니다.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야말로 자존감의 바탕이 되고요.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안정감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자존감의 정의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때는 이런 비슷한 용어들이 나타나서 좀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과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다른 용어입니다. 자존감은. 예. 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요. 자전거? 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위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라임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자전거. 지읒 기억. 그래서 핸들을 조종하면서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자전거 있네? 올라타서 바로 밟지 않잖아요. 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기도 하고 좀 부족한 친구는 뒤에 바퀴도 달면서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셔서 자존감을 좀 고양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이라던가 전문가의 상담을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네, 연습이 필요하죠. 네, 연습이 필요하고 주변의 격려와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행동과 감정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낮게 보는데 아무리 행복한 시간과 행복한 사람들이 온다 한들 제가 기쁠까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별로고 쓰레기 같다고 느끼는데 너무 좋은 기회나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와도 저희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왔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보통 나한테 뭐 팔라고 왔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여자가 왜 왔지? 분명히 나한테 뭐 무언가를 얻고 떠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얻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은 인생에서 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자존감이 높으면 누군가 나한테 왔을 때 네. 내가 상대에게 뭘 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뭐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자존감이 높으신데 악의가 계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좋네요. 자존감을 높여야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뭐 팔라고요? 팔 거야 많지 앞으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자존감이 높아질 때 항상 사랑을 찾는다고 해요. 사랑이라는 건 연인 간의 사랑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감정들을 찾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와 오늘
패턴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한테 네.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네. 첫 번째,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모. 평가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거 동그라미. 네.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아, 이거는 X. 네 번째,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사랑. 이거 세모. 다섯 번째, 싸우면서 끊지 못하는 관계. 이건 never. 여섯 번째, 이별이 무서워 떠나지 못하는 사랑. 이거는 세모. 마지막으로,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동그라미. 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고 하는데 오. 해당되는 게 한 5개 정도 있으신 건가요? 뭐 세모도 해당한다고 하면요. 네. 5개네요. 여기서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맨 마지막 거랑 미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요거랑 네. 1번? 사랑받을 1번은 수 세모긴 없어. 한데 네. 이게 또 포괄적으로 난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내가 1번하고 네. 7번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미움받을까 두려워 포장하는 사람. 저는 약간 그게 이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유독 사랑 앞에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나를 계속 또 돌아보면서 그러는 게 제가 네. 되게 그게 있어요. 사귀기 직전까지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귀고 나서부터는 저 진짜 재미없어져요, 별로. 왜냐면 내가 조금만 저기 잘못 얘기하거나 하면 얘가 이것 때문에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아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많이 좀 해보고 있어요.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을까? 네. 아니 나는 지금 계속 만약에 썸을 못 한다고 해도 혹은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계속 지금 얘랑 즐거운 얘기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막 나는 좋기만 하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뭐라 해야 되지? 대화 주제가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그냥 이야기를 안 해야 되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다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전전긍긍 하면서 이렇게 내가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혹은 뭐 단 한순간도 이 사람에게 내가 재미없거나 얘랑 굳이 안 만나도 되겠나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 지배당한다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나고 있을 때도 그게 좀 크죠. 뭐 상대에 대해서 꿀린다라는 거? 물론 저는 제 가치를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가치 말고 또 다른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될까?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사친인데 네.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네. 자기는 20대 초반? 뭐 20살, 21살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네. 야,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저기 남들보다 조금 비교해서 안 좋은? 뒤처지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드럼도 치는 거고 이런 재능들을 살려가지고 내 매력을 계속 갖고 나가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솔직하고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20살, 21살 요 나이인데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라고 15년 전 일을 뭐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야 걔한테. 나는 옛날에 내가 걔한테 했는지 몰랐거든. 네. 기억 못하는 거지 뭐. 근데 너 그 얘기 20살에도 했었다고. 넌 여전하구나 그대로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의 이 자존감의 근원이 굉장히 오래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언제나 좀 나를 갉아먹는 게 사랑이더라. 난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인가? 그래서 저는 장치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잖아요. 네.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걸 네.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형은 충분히 좋은 사람임에도 네. 장치님은 충분히 좋은 사람임에도
뭔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뭔가 스스로를 뭐 장채님께서 쓰셨던 단어 그대로 쓰다면 네. 포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많은 무언가들로 스스로를 포장해서 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의 저희를 볼 때 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조금 뭐랄까 슬프죠. 슬프기까지 합니까? 뭔가 슬픈 게 공감하니까 나도 장채님과 비슷한 그게 많으니까 저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게 전 연애할 때만큼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네. 야. 저는 주변 사람들 혹은 스스로조차도 미워하기가 쉬운데 연인한테만큼은 너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어쩌면 꾸며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연인을 만날 때는 항상 이런 마인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서 야, 나 같은 사람 없으니까 너 가서 빨래나 해. 뭐 이런 건 아니고 밥 차려와. 나 같은 사람 없지만 난 너 같은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가 너무 좋네요. 네, 야, 네가 나 아니면 누굴 만나 임마. 이게 아니구나. 그건 아니죠. 네. 근데 너 같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린 너무 소중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저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존감이 낮아서 괴로워할 때마다 연인은 항상 걱정을 하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느냐.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공 선생은 그 연인의 그런 말들에 의해서 자기 자존감이 조금 회복이 됩니까? 난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저는 엄청 회복돼요. 아, 진짜요? 옆에서 응. 뭐 그런 모습들을 봐주면서 내가 뭐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봐주고 뭐 함께 한다거나 거기에 관한 칭찬을 해줄 때 저는 굉장히 좀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많이 얻고 싶다 보니까 여기에 네. 유독 더 약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게 저는 삶에서 거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돌아봤을 때. 그런 점이 또 다르군요. 근데 저도 도움을 받고 싶긴 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물론이지만 연인한테 특히 많이 얘기해요. 저 뭐 칭찬해달라. 너가 칭찬 한마디만 하면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야.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부탁을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너무 자존감이 낮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연인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포장일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께서 느꼈던 내담자들의 사랑 패턴들에서 보이는 자존감의 행태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책에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혹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은 이 책의 이런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나도 이런 축에 속하는 건가? 그래서 좀 힘들었나? 싶으면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도움이 많이 맞아요. 되겠네요. 앞으로 이분과 옆에 있는 분과 꾸준히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둘의 사랑 패턴을 통해서 인간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자존감이 인간 관계를 좌우한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인간 관계까지 좌우한다니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저한테 좀 속하는 것 같은 것만 좀 빼와봤어요. 그래요? 네. 내용이 되게 더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또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직장과 직업, 꿈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한다. 직장과 인생은 분리해야 한다.
직장이 우리 삶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말도 해주시는데 네.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직업과 직장을 분리하지 못하고 혹은 직장과 꿈을 분리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내 꿈을 완전히 짓밟으시는 분들이라던가 오. 직장에서 안 좋았던 걸 내 직업적인 거를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인데 예전에 갔던 병원 자체가 부도나고 망했던 적이 있대요. 근데 자존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하나로 엮어서 아, 나는 의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직장은 직장이고 그 직업은 유지하실 때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보통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허.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또 들어주시는데 네. 첫 번째로는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정장애? 네, 결정장애 있으신가요? 저는 없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결정장애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먹지? 뭐 먹죠?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 야 이거 먹자 하면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장채님이시기 그냥 먹어 때문에 이씨. 이제 결정을 잘해야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잘 결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까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먹자고 했다가 조금 맛없고 그러면 어떡하지? 제 생각입니다. 그니까. 네, 이 집 들어갔다가 맛집이 아니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것들? 네, 너무 미안해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저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데 네. 나는 맛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식당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심 먹자고 했는데 내가 추천한 곳이 별로거나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짬뽕 먹자 했는데 짬뽕이 안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날 위해서 짬뽕을 먹으러 갔어. 그럼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건 미안해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싫은데 나 짬뽕 싫은데 이러면 또 그것도 상처받아요. 딴 거 먹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얘기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왜 난 전혀 그런 게 없지? 네, 그러게요.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경험적으로 네. 진짜 뭐 배고파가지고 무심코 들어가서 먹었는데 맛있었던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맛집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을 좀 따를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경험이 축적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데려갔는데 맛없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과해요. 뭐 내 입맛이라고 크게 다를 게 아니니까 사실. 네. 먹으면서 야 미안하다. 이따 저녁에는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너 먹고 싶은 걸로. 이게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산정을 해놓는단 말이죠. 상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건가?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네. 아까 우리 직장, 직업, 꿈은 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했듯이 네. 자존감도 뭐 직장에서의 나의 자존감, 음식을 고를 때의 나의 자존감, 연인과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음식 고르기 위해서 자존감이 낮은 거고 저는 사랑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스스로 평가하기가 조금 되게 어렵겠다. 만약에 그쵸. 수치화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자존감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자기 조절, 안정감, 효능 요 세 가지 큰 게 있고 맞아요. 그 밑에 이제 또 각 상황에 대한 자존감이 또 다르다면 이거는 평생 숙제인데요, 거의. 맞아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보통 상담 오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신대요. 네.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뭔가 지엽적인 거 하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의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 이 문장을 봤어.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 거기 빠지는 거죠. 내 엄마.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게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원인에 사로잡혀 버리는구나. 네.
그래서 뒤에 2부에서 네. 해결책에 대한 것들 얘기할 때 네. 원인을 쫓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결정을 잘하시니까 장채님께서 결정을 잘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 세 번째, 옳은 결정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근데 이렇게 네. 적어놓고 보니까 난 결정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같이 결정을 못하는 사람에선 네. 세 번째가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탁 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치. 점심 한 번 못 먹어도 되지. 맛없는 거 먹어도 뭐 어때? 그래. 네. 만약에 내가 선택 안 하고 정채님이 선택했다고 그게 좋은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치 하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얘기를 이제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유독 점심에 국한되는 거긴 하지만 뭐 요즘 젊은이들 네. 맛집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집 앞에 있는 뭐 쌀밥에 그냥 김치랑 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파는 백반집도 뭐 간혹 어떤 날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맛있는데 맞아요. 저는 혼자서 그런 데를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누구랑 밥 먹자고 하면 그런 데 못 데려가겠어. 근데 나도 있나 보네. 뭐요?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까 봐. 그쵸. 이 사람이랑 그래도 이렇게 밥 먹는데 괜찮은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음. 이런 생각에 자꾸 다른 메뉴들만 이제 네이버부터 켜. 나 혼자 밥 먹을 때 네이버 켜본 적이 없거든. 있네. 있긴 있네. 단지 결정을 빨리 한다 뿐이지.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네.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내린 결정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네, 방금 장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눈치 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나 눈치 많이 보는데. 네. 그래서 이 챕터 제목 중에 친절인가 눈치 보기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례를 말하는데 네. 어떤 연인이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둘이서? 네, 둘이서. 근데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너무 젠틀하고 일도 잘하고 이래서 막 야근까지 막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막 선물도 돌리고 잘 챙기고 모임도 잘 나가고 막 이러는데 여자친구한테만큼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이 남자친구는 친절한 게 아니다. 눈치 보느라 바빠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남자친구는 무슨 소리냐? 난 친절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친절해야 한다. 남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와서 그러는 거다. 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눈치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 갔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친절한 남자는 남에게는 친절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서툴렀다. 자기 시간, 자기 행복,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도 소홀히 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 나오는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심이 좋지만 그렇죠. 집에 계시면 앉아가지고 막 밥 차려 네, 이러면서 되게 가부장적인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친절한 사람들은 눈치 보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딱 오버랩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사적인 얘기지만 여자친구와 한번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공선생 너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나한테 너무 차가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웃어요? 나도 그래. 알겠죠?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 한없이 잘하고 너무 웃고 막 말도 걸고 막 술자리에 있으면은 뭐 재밌어? 오늘 공연 좋았어? 뭐 이렇게 말도 거는데 여자친구한테만큼은 탁 가만히 목석처럼 세워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딱 보니까 저도 연인은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한테 소홀하듯이 연인한테도 소홀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아니니까 그나마 눈치를 보느라고 최대한 친절하고 싶었던 거죠. 나 먼 옛날들이 생각나 자꾸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그래요?
제가 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나 이런 거 이해 안 된다. 네. 오빠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것들. 아 근데 이런 이유라고? 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작가님,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실 때마다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자기 스스로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래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타인을 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기적이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오히려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와 오늘 너무 네. 이거 좋은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자꾸 네. 과거의 편린 속에 갇혀있던 나를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네.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아 그래요? 네. 뭐 엄청 과거도 아니야. 불과 얼마 전에도 막 네. 이런 비슷한 막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지금 솔로입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뭐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런 건가 하는 생각 갑자기 들어서 네. 난 친절한데 그냥 친절한 사람인데 아하 알겠습니다. 좀 더 네.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다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네. 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남들한테 난 이런 모습이고 싶고 난 봉사심이 높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 남을 도울 때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반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할 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주변 가까운 연인한테는 좀 차갑게 할 때가 뭔가 내가 그게 좋아서 라고 하기에는 좀 변태 같긴 하네요. 이상한 새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구나.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자존감이라는 게 꽤나 넓은 분야에 이렇게 속해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뭐 행동은 정말 많이 했는데 맞아.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몰랐던 게 보이고 그래서 역시 이런 책을 또 읽고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의존. 네, 이 의존을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왜죠? 장채님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네. 저 의존합니까? 뭐에 의존하셨던 적 있죠? 마약 아닌데 아닌데 마약 수사는 도박. 네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의존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강력하게 의존했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거의 주변 인간관계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본 베이스로 삼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주변 원래 있던 인간관계들과 만나서 도박 얘기를 하느라 바빴고, 그죠? 그리고 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얼마 전에 전자드럼을 샀잖아요. 네. 뭐 고가의 전자드럼을 샀는데 네. 친구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둘이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나 나한테 말은 못했지만 네가 그거 사는 거 보고 쟤 저것도 돈 이렇게 따가지고 제가 옛날에 또 다른 악기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샀냐면 네. 땄어요. 네. 딴 김에 나 이거 갖고 있으면 어차피 또 써. 그래서 현찰로 일시불로 때려서 그냥 살 거야. 이걸로 갖고 있어야 이거 저기 뭐야 더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악기를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야 아니야. 이젠 아니야. 정당한 노동으로 노동으로 벌기도 했고 그리고 도박 안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그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러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 저는 근데 막 숨기거나 그것도 저의 굉장히 큰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 중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그 한 해 동안을 치유와 회복이라고 이제 그 해의 키워드를 제가 적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뭐 어쩔 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내가 혹시나 하면 네가 좀 말려줘라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 의존했던 적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거가 생각이 나서 네. 그
도박이라는 단어를 딱 보고 네. 아 이것도 의존이겠구나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세련되지 못한 의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세련된 의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걸 왜 구분을 했냐면 네. 의존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의존을 할 게 있다면 의존을 하면 좋죠. 그렇죠. 의존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의존 종교에서 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분들은 어떠한 영향을 뭐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안 쪽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쪽으로 신을 믿으시고 좋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은 좋은 의존을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제 세련되지 못한 의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혹은 의존할 방향을 잘못 잡는 것. 네. 또 자신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도박 중독자들의 핀포인트예요. 네. 어쩌면 도박 중독을 저희가 저번 도파민 중독이란 책에서는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적인 요인으로 봤다면 그렇죠. 이 책에서는 자존감 때문에 그렇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면인 접근이네요. 가장들이 그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네. 아버지들이 네. 뭔가 집에서의 자기가 입지가 조금 낮아지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가 여기서는 내가 하는 뭐 돈을 딸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빠지게 됐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가족들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뭐 경험 발표하고 연애도 즐기고 뭐 후기도 나누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시작이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인정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적당한 이런 고통과 시련이 또 이제 가족을 끈끈하게 만들어줬구나 하는 혼자만의 감상을 해봤던 적도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책에서는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와우. 불륜이 시작하게 될 때 잘 봐요. 이제 회사에서 엄청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아하. 의존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막 이제 젊고 이제 뭔가 눈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은 신입사원이 와서 대리님 너무 멋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잘못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의존 중에 그런 불륜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구분을 못하는구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대학 교수랑 신입생과 만났던 그런 잘못된 의존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련되지 못한 의존들인 거예요. 쌍방 잘못된 의존 과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련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의미로 성숙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특성은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존하고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의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한 만큼 보답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박을 한번 하셨을 때 주변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정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성숙하게 의존하는 걸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존한 만큼 보답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 직원들한테 의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인데 그랬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 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만났을 때 너무 수고하고 있다. 당신 덕분에 이 회사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 속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마지막에 의존 얘기가 좀 할 게 있는 게 네네. 다른 얘기 같지만 이야기 같은 게 그 유튜브 보면은 제가 게임 채널 좀 많이 봐요. 근데 되게 옛날 게임을 다시 플레이 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옛날 게임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옛날 게임 대부분 특징이 막 스승 관계가 있고 사제 관계가 있고 캐릭터가 이제 뭐 사제를 맺는다거나 뭐 연을 맺는다거나 그러면 뭐 경험치 보너스를 주고 뭐 스승 경험치가 일부 제자한테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을 보자마자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 게임하던 장면들이 엄청 생각나는 거예요. 뭐 그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사지 시스템이 있는 게임에서 제가 어쩌다가 뭐 누구랑 사지를 맺잖아요. 뭐 요즘은 뭐 거의 아는 사람들끼리 게임하고 이게 다지만 그때는 그냥 그 필드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회였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뭐 제자 구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스승 제자를 맺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면서 저 그 사람한테 엄청 잘했다? 엄청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인사 꼬박꼬박하고 접속할 때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네. 막 말 걸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존한다 이걸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단순히 게임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1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네. 난 내 능력을 되게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얘기하셨죠? 네. 일단 네.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네. 저한테 너무나도 고무적인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과 자기 조절 그리고 안정감이라는 걸 통해서 네. 과연 나는 그럼 효능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내 조절이 되나? 난 안정감을 느끼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나 지금 힘들어. 지금 자존감이 낮아. 어떻게 해야 높아지지? 이것보다는 네.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다는 점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 들으면서 저 되게 궁금했던 게 네. MBTI랑 이거 네. 특히 안정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MBTI랑 큰 연관이 있지 않을까? MBTI 안정감도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안정을 느끼는 사람, 뭐 자기 혼자 있을 내향형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뭐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솔직히 좀 나눠져 있는 게 아닐까? 성격에 의해서 자존감의 그 미니멈과 맥시멈이 네. 나눠져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편견들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기인된다. 띠. 자존감은 성격으로부터 기인된다. 띠. 띠예요?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봐요. 이들은 네.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네. 나 같은 사람 얘기는 아니거든. 나는 어쨌든 불안정하고 사회가 좀 혼돈에 빠져야 나는 재밌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안정감이 한 뭐 50, 10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냥. 나와 다르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누면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나한테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 얘기를 막 들려주면서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서 공선생한테 자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갑시다. 근데 이게 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많은 질문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주실 텐데 너무 궁금하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대답은 됐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질문들을 좀 네.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가지수를 좀 더 줄여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책을 읽고 오신다고. 근데 그분들은 간혹 원인에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맞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패턴이라던가 여러분이 가지셨던 마음가짐을 통해 나는 이런 정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자존감이 낮다고 느끼셨다면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면 될까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잉? 손을 열심히 씻는 거라고요. 네. 손을 열심히 씻고 네. 청결을 유지해서 네. 나의 건강을 일단 챙기다 보면요. 네.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천연비누. 천연비누가 필요해요. 바로 수천연비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네. 자존감을 높이는데 기가 막힌 효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뒤 2부에서 말하겠지만 네.
간단한 방법이 몸을 움직여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을 씻으시면서 손을 움직이시면 그렇죠. 양측성 운동이기도 해요. 한쪽만 맞아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움직이면서. 사장님이 또 대량으로 판매도 하시기 때문에 이만한 박스 같은 거 이제 구매하시면은 안에 36개 들어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던지고 놀고 그런 적당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저기 욕실 바닥에다 비누 2개 올려놓은 다음에 타다닥 뛰어가서 탁 타면은 쫙 이렇게 미끄러지잖아. 얼마나 높은 욕실을 쓰시는 거예요? 나 넓은 욕실을 쓰시는 뭐 거예요? 잠깐 떡 이렇게 이런 느낌? 그거 뭐 재밌으니까 실내 스포츠로 네. 날씨가 뭐 겨울치고 요즘은 또 아직 엄청 추운 날이 몇 번 없었습니다만 맞아요. 네, 실내 스포츠로 또 하기 좋은 수천연 비누 네이버에서 검색 후에 네. 구매하신 다음에 저희 책 유어셀프 보고 구매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상의해 볼게요, 사장님하고. 어쨌든 네, 네이버에서 수천연 비누 검색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네.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정의가 그리고 세분화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얘기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오늘 2부 듣고 나면은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 되는 겁니까? 2부에서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2부에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존감 수업 1부였습니다. 윤홍규님의 책이었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